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최근 누군가와의 연락이 서서히 끊겼거나 혹은 스스로 어떤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관계 하나쯤은 가슴 안에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 즉 죄책감, 공허함, 미안함,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이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혼자 감당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밤마다 자신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답하러 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려 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오래 맞춰주었고, 너무 오래 자신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이제 몸과 마음이 더는 못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관계를 끊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충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별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관계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을 수십 년에 걸쳐 내면화했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들을 무조건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은 살면서 몇 번이나 이런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전화를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의리 때문에 나간 자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난 뒤에 이유 없이 진이 빠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조금 무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연락이 끊긴 사람들 혹은 스스로 연락을 끊어낸 관계들,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살리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손절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 7가지를 당신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빠르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천히 깊게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억눌러온 감정들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대의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오랜 세월 가까이 지내던 친척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봄날 아침 그분은 혼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 평온함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관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손절은 포기가 아닙니다. 손절은 도망도 아닙니다. 손절은 때로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노후에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오늘 저는 그것을 심리학과 삶의 철학이라는 2개의 렌즈를 통해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문제 설정.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로운 관계를 끊지 못했는가?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 관계를 그렇게 오래 유지했습니까? 단순히 좋아서였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까? 체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불편할 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심리 상담과 삶의 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로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이유는 대개 사랑이나 애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음의 5가지 심리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조건화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 관계를 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즉각적으로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죄책감 기반의 관계 유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체면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관계를 끊는 것은 유독 복잡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인식됩니다. 저 사람은 형제와도 연락을 안 한대. 저 사람은 친구를 버렸대.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당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관계를 끊고 싶지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평가에 저당 잡히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역사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 투자한 시간과 감정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 40년을 알아온 친척,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 세월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금 현재 당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30년을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과거의 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담보로 잡아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삶의 구조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 모임이 바뀝니다. 연락할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일상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불편함이 낯선 자유보다 덜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상태가 불편하더라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보다 현재의 고통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를 회피하는 경향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 의존성입니다. 이것은 가장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동시에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다는 안심,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필요받는 존재가 된다는 느낌, 이런 감정적 의존성이 해로운 관계를 더욱 끊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돌봄의 역할을 해온 분들, 즉 항상 주는 역할을 해온 분들에게서 이 패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주는 관계가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이 5가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들은 당신이 약해서 관계를 끊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 심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자신도 모르게 이 메커니즘들에게 통제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그렇게 아픈 관계를 붙들고 살았을까? 그 후회가 오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하려 합니다. 냉혹한 현실, 당신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한 진실 안에 당신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냉혹한 진실입니다.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관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예민한 걸 거야. 내가 더 이해하면 되겠지.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맞춰야지. 이런 생각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해하고 더 맞춰도 그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균형 관계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그 구조 자체가 관계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받는 쪽은 그것을 배신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참아온 이유, 당신이 계속 맞춰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달라지면, 조금만 자신을 표현하면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당신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냉혹한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내가 더 잘 대해주면 그 사람도 변하겠지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넘어 이미 성격과 행동 패턴이 굳어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격 경직화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행동 패턴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기존의 패턴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세 번째, 냉혹한 진실입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무한한 상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두어 왔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가족이잖아. 형제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이 한마디가 수십 년간 당신의 결정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어떤 의무를 지웁니까? 상처받아도 참아야 할 의무, 무시당해도 웃어야 할 의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의무, 이것이 가족의 정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존중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학대와 무시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올가매는 감정적 족쇄입니다. 네 번째, 냉혹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신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모한 에너지, 잃어버린 시간, 무너진 자존감, 그것들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당신이 참아가며 유지한 그 관계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유지한 관계들이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스스로가 설계해야 합니다. 그 설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그 관계에 대한 미련과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남은 삶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적 통찰, 죄책감, 감정 조작, 그리고 무의식의 덫,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의 표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한 두려움, 체면,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심리학적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해 왔는지를 비로소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감정 조작,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들어 놓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게 무슨 상처야.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오해한 거잖아.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 기억이 틀린 건가? 이렇게 자신의 감각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가해자를 의심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끊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당신은 자신의 불편함과 고통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반복적으로 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정의할 권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죄책감을 도구로 사용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에는 만성적인 죄책감, 유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때로 의도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가족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네가 나를 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 이런 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당신을 그 관계 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교묘한 형태의 통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겉으로는 사랑이나 애정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가족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죄책감은 내가 진정으로 잘못한 것에서 오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게 느끼도록 만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당신을 감정적 조작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세 번째 개념은 애착 트라우마와 관계 패턴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경험한 애착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즉 내가 좋은 아이일 때만, 내가 말을 잘 들을 때만, 내가 요구에 맞춰줄 때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참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배운 사랑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맞춰주고 참아온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손절이 행복이 되는 7가지 이유, 전체 개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관계를 끊기 어려운지,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우리를 붙들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손절이 왜 행복이 되는가 하는 7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과 삶의 철학,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삶의 원리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절은 분노 때문에 충동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 또는 기분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관계를 끊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절은 깊은 성찰과 내면의 성숙함에서 비롯된 조용하고 단호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당신이 남은 삶을 더 평화롭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 내리는 선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절입니다. 자, 이제 7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7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 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정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의 소멸이 주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감소와 신체 건강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억지 모임과 의무적 만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끊임없는 비판과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자존감의 회복과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이유는 진정한 치유와 개인적 성장을 위한 시간의 확보입니다. 이 7가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끊어낸 관계들 혹은 앞으로 끊어내야 할 관계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들이 사라지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공간이 생기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공간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자신의 욕구와 꿈들이 천천히 되살아납니다. 오랫동안 피로해 있었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후에 연락이 끊긴 관계들이 당신에게 선물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손절이 행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유부터 천천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유 1. 감정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손절이 행복이 되는 첫 번째 이유, 감정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먼저 감정 노동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은 원래 직업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신의 실제 감정과는 무관하게 항상 웃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 연기하는 노동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감정 노동입니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당신의 기분이 엉망인 날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챙기는 것, 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해주는 것, 모임에 가고 싶지 않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나가는 것, 그 사람의 말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자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감정 노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 노동은 일반적인 신체 노동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몸을 쓰는 노동은 쉬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 노동의 피로는 단순히 쉰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정 노동의 피로는 심층적인 내면의 차원에서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소진, emotional burnout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감정 소진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피곤해집니다. 한때 즐겁던 일들이 즐겁지 않아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증상들 중 몇 가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감정 노동을 수행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특정 관계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특정 관계를 끊어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관계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감정 노동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8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수십 년간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그분의 상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분은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항상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30년의 우정을 생각해서 계속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조용히 그 관계에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극적인 선언도 없었고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히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제 어깨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거였군요.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를. 이것이 감정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당신의 내면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된 에너지를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당신 자신을 위한 것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써왔습니까?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노동은 보이지 않는 소모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당신의 삶 전체에 걸쳐 깊고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 노동의 원천이 되는 관계를 끊어낼 때 당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기이한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해방입니다. 그것이 손절이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유 2. 기대의 소멸이 주는 예상치 못한 자유. 손절이 행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 기대의 소멸입니다. 이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이 왜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대는 삶의 에너지이고 희망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삶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특정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는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다가 또다시 상처받은 경험. 이번 명절에는 다들 서로를 존중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번에는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또다시 실망하는 경험. 이런 기대 실망의 사이클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 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상처받았던 관계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 실망의 충격이 당신의 내면을 조금씩 더 깊이 파고듭니다. 기대와 실망의 사이클이 오래 지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무감각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기대에 대한 집착의 강화입니다.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집착이 강해지면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쪽도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관계와 연결된 기대 자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번에는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이 마치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평온함으로 변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회복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특정 관계에서의 기대가 사라지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기대를 당신 자신에게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자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자로. 이것이 심리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충족을 외부의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적 통제 위치, Internal Locus of Control의 발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발달은 역설적이게도 기대가 사라질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날, 당신의 삶은 그날부터 조금 더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손절이 당신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첫째, 이 관계에서 나는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같은 이유로 상처받았는가? 둘째, 그 패턴이 지난 3년간, 5년간 변한 적이 있는가? 셋째, 나는 지금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의 답이 yes이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이 no라면 그 관계는 기대 실망의 사이클에 당신을 가두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 관계와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유 3. 스트레스 감소와 신체적 건강의 실질적 회복. 손절이 행복이 되는 세 번째 이유, 스트레스 감소와 신체적 건강의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적인 영역을 넘어 신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결을 과소평가합니다. 관계 문제가 몸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심리학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입니까?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성 두통이나 근육 긴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즉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과 관련된 연락이나 만남을 앞두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두통이 오거나 소화가 안 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어깨가 굳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 신체적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신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당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50대, 6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회복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스트레스가 더 큰 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수명과 건강 수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관계를 정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즉각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집니다. 만성적이었던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 줄어듭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에너지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천이 제거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화되고 신체는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지속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29%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독성적인 관계를 줄이고 양질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들은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손절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은 당신의 신체 건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실질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와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일 중 하나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빠뜨리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절이 행복이 되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이유 4. 억지 모임과 의무적 만남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손절이 행복이 되는 네 번째 이유, 억지 모임과 의무적 만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명절 전날 밤입니다. 당신은 내일 있을 가족 모임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입니까? 설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미 지금부터 가슴이 약간 무겁고 내일 있을 대화들이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까를 미리 계산하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모임은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심리적 부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감정적 노역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의무적 모임들이 많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명절 가족 모임, 분위기가 불편한 친척 모임, 참석할 때마다 비교와 자랑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창 모임. 실제로는 아무 공통점도 없는데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는 친목 모임. 누군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종교 행사나 지역 모임. 이런 모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적 모임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의 주말이, 당신의 명절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점점 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소비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적이 있었는가? 이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었는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특정 관계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특정 관계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관계와 연결된 모든 의무적 모임에서 자동적으로 해방됩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나나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진이 빠져 누워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당신의 시간이 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쓸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노후의 가장 귀한 자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선이지만 그 건강을 전제로 할 때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당신의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의무적인 모임에서 해방된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간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래전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한두 명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걷거나 책을 읽거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받아 마땅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당신이 스스로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억지 모임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유 2.
끊임없는 비판과 비교로부터의 자유, 손절이 행복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 끊임없는 비판과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이유는 특히 많은 분들의 가슴에 깊이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해도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의 선택을 항상 의심하는 사람, 당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은 과소평가하고 당신의 실패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래도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신의 삶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의 연락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판과 비교는 매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당신이 신뢰하거나 존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면 그 영향은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심리학에서 내면화된 비판자, inner criti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화합니다. 즉, 그 사람이 더 이상 옆에 없어도 우리 안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남아서 계속 우리를 비판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저 사람만 못해.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내면화된 비판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그 사람의 영향은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살아남아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내면화된 비판자는 당신의 자존감, 자기 효능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왜 비판적인 관계를 조기에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가의 이유입니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그 사람의 비판이 당신 내면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자기인식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 내면의 비판자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습관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비판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자극이 차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입니다. 비판적인 관계 안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사라지면 조용한 가운데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비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당신은 항상 자신을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기준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 기준 자체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어지면 그 비교의 기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는가? 이것들이 진정한 자기평가의 기준입니다. 비판과 비교로부터의 자유는 단순히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내면의 힘이 됩니다. 이유, 즉, 자존감의 회복과 내면의 단단함, 손절이 행복이 되는 여섯 번째 이유,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단순히 자신감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개념입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존재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인간이다 라는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착취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이 근본적인 믿음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그 상처들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그 상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더 잘했으면 저 사람도 나를 더 존중했겠지.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아도 별로 안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나은 관계를 찾아 나서는 대신 지금의 나쁜 관계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존감과 관계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끊어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초반에는 허전하고 불안한 감정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부재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견뎌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사라지면서 그 관계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던 당신은 부족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메시지를 매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없는 공간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경험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경계 설정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나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것이다 라는 행동입니다. 이 경계 설정의 경험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머리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행동으로 회복됩니다. 당신이 실제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실제로 자신을 지키는 행동을 할 때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자존감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강화된 자존감이 노후의 당신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내면의 충만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노후에 가장 필요한 내면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역설적이게도 해로운 관계를 끊어낼 때 시작됩니다. 6번째 이유, 자존감의 회복.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유 7. 진정한 치유와 개인적 성장을 위한 시간의 확보. 손절이 행복이 되는 7번째 이유, 그리고 마지막 이유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개인적 성장을 위한 시간의 확보입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앞선 6가지 이유 모두를 하나로 집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진정으로 가진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아무 의무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없고 아무도 기쁘게 해줄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탐색하며 내 내면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 사람 신경 쓰다 보면 내 시간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수십 년간 당신의 자기 돌봄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이 시간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친구로부터의 상처, 사회로부터의 상처. 그 상처들은 당신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으면서 당신의 감정과 반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안전한 내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입니다. 해로운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시작될 틈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상처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비로소 오래된 상처들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해로운 관계를 끊고 나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몇 달은 혼란스럽습니다.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조용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치유됩니다.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성장합니다.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개인적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관계 안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신이 시도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배움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도전들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만들어내던 너는 안 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개인적인 성장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노후는 인생의 총결산을 하는 시기인 동시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최초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독립했고 사회적 의무도 줄었고 이제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기, 이 시기에 해로운 관계까지 정리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7번째 이유, 치유와 성장의 시간. 이것이 손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선물입니다. 손절 이후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이유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상담하거나 만난 분들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2세 여성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맏며느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시어머니와 형제, 시누이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챙기고 항상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박 선생님은 조용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의무적인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힘드셨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명절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라는 생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 불편함을 견뎌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박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혼자 여행도 가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도 시작했어요. 명절이 무섭지 않아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이것이 감정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57세 남성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30년 넘게 이어온 친구 관계를 2년 전에 정리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겉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항상 최 씨의 사업 실패를 들먹이며 은근히 비교하고
최 씨가 뭔가 잘 될 때면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최 씨는 오랫동안 그게 그 친구의 방식이야,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그분은 그 관계가 자신의 자존감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최 씨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관계를 정리한 후 1년 만에 새로운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그 도전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여성,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어오셨습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명절 문제 등으로 수십 년간 크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이 할머니는 가장 갈등이 심했던 형제 한 명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이 전화에 뜨면 손이 떨렸어요. 70 다 된 사람이 손이 떨렸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전화가 안 와요. 제 손이 떨리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평화인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말이 정확히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의 평화, 손이 떨리지 않는 하루, 마음이 조이지 않는 아침. 이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세 분 모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세 분 모두 죄책감, 외로움, 불확실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 더 일찍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손절 이후 삶의 이야기입니다. 고독의 재정에 외로움이 아닌 보호, 침묵이 아닌 자유. 이제 가장 중요한 반론을 다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손절하면 결국 혼자 남는 거 아닌가? 노후에 외롭게 되는 게 아닌가? 사람이 없이 어떻게 사나? 이것은 매우 정당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사람과의 연결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결핍의 상태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진정한 고독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고독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완전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해로운 관계를 끊어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고독입니까? 처음에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그 부재가 처음에는 허전함과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외롭지 않다. 대중들 사이에서의 외로움이 진정한 외로움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단 한 사람도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을 때, 단 한 사람도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반면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당신은 가장 충만합니다. 이것이 노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역설입니다. 많은 관계를 끊어낸 사람이 오히려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이 모든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바빠서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던 진짜 좋은 친구와 다시 깊은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해주는 한두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웁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자기인식이 바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내면의 나침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방향 상실을 경험합니다.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변하고 나는 이제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답을 찾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고독은 노후의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가장 값진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기쁘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단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졌을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해로운 관계를 그토록 오래 유지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절이 행복이 되는 7가지 이유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이 한 가지를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노후에 연락 끊긴 사람들, 사실 당신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목에 담긴 의미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감정 노동이 사라지고 헛된 기대가 소멸하고 만성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의무적인 만남에서 해방되고 끊임없는 비판이 멈추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침내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하지 않게 그들이 떠나감으로써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도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오늘 당장 모두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 관계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생각 대신 지키면 내가 무너진다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의리와 의무를 구별하십시오. 진정한 관계와 감정적 족쇄를 구별하십시오. 그 구별이 시작될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대, 80대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입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이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직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당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이 한 문장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과 저 사이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조금씩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철학자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독 안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군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그 사람들,
당신이 조용히 멀어진 그 관계들,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 자신을 살리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